안녕하십니까. 하도급법 이론과 쟁점의 저자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 4가지를 뽑아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술 탈취입니다. 요즘 아주 기술 탈취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워낙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뭡니까? 대기업 원청이 있고, 이건 주로 보통 제조 하도급의 경우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청이 원청에게 이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제안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원청이 물론 전체 이 제품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 자료가 도면적인 기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기술 자료를 받고, 그런데 이제 이 하청이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경우에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은 처음에는 이제 하청의 기술을 이용을 하다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가지고 공급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술 자료를 상당히 이제 가지게 되면 단가 인하 요구를 하죠. 그런데 수급사업자가 이걸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가 다른 제3자에게 이 기술 자료를 주고 기술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공급을 싸게 받게 되고 여기는 거래를 끊게 됩니다. 그러면 잘 나가던 중소기업은 일시에 부도를 맞고 망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중소기업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기업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제품을 같은 기술로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더라. 또 보니까 여기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았음이 분명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 위반의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대부분 기술 탈취와 관련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호가 안 됐던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접수되다가 보니 이제 기술 탈취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민사소송이나 이런 형사적인 절차로 실효적인 제재가 되지 않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부 차원에서 기술 탈취를 강하게 집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법상의 기술 자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일단은 기술 자료 유출 및 탈취가 되려면 먼저 기술 자료에 해당이 돼야 되죠. 기술 자료가 아닌 것들을 이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 자료라고 하면 정의는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 유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조, 수리, 시공, 용역에 대한 자료, 특허, 실용 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보,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 유지성과 또는 그래서 유용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경영상의 정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과 사실상 개념적으로 거의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하도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정보 기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업비밀보호법상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된 이라고 해서 이 양자의 개념이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공정거래법도 변경이 됐고,
그 덕분에 그런 논란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술자료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자료 심사 지침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제조 등의 정보 자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술 정보 자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가치가 있는 것. 세 번은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재원, 설계 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그 기술 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가치가 있는 등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사실 2016년 12월의 예규에 의하면 심사 지침에서는요, 혼동스럽게 이게 보통 기술 자료라고 했을 때 기술 자료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영업 또는 경영 정보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영 정보가 어디까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12월의 2016년까지 고시에서는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에 대해서도 그 기술 자료에 해당된다고 이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혼동을 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은 그 영업비밀로는 안 보거든요. 영업비밀보호법상.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하고 그 하도급법상의 그 기술 자료가 그 범위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심사 지침에서 이건 제외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자료, 보통 기술에 대한 자료죠. 이 자료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증 책임은 자기한테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부당 요구 금지입니다. 이 제공 요구라고 하면 그 자기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의 제출, 제시, 게시, 물리적 접근 허용, 기타 등등의 방법에 불문하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요거에 대해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에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요구하는 행위도 동조 위반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되는 정당한 사유란 매우 엄격하게 정당한 사유는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 범위도 최소한도의 범위여야 합니다. 기술 자료 요구 시 부당 요구도 해서는 안 되지만 더 절차적으로 그 기술 자료 요구와 관련한 서면을 제공해야 되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제도적으로 매뉴얼을 갖춰놓고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그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의 등 요구 대상 기술의 비밀 유지에 대한 사항, 요구 대상 기술 자료 관련한 권리 귀속 범위, 요구 대상 기술 자료의 대가 및 지급 방법, 요구 대상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제공 방법, 요구 대상 기술 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폐기 방법, 반환일, 폐기일. 그 밖에 그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리 협의를 해서 그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사업자가 요 사항들을 미리 내용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냥 논의를 하면 협의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백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게 그 시스템화 돼야지 서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동협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수급사업자의 그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는 강제성은 없었느냐, 또는 기망을 해가지고 착오를 일으키지는 않았느냐, 그리고 기술 자료의 귀속 관계라든가 제공, 활용 범위를 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경우에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느냐, 정당한 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상은 문제가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자료 심사 지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료의 유용 금지와 관련해서는요,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2018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추가된 내용은 뭐냐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 제공, 제3자 단순 제공도 금지됐다는 거죠. 2018년에 개정된 거죠. 왜냐하면 실무에서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를 해놨거든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원사업자가 있고요. 수급사업자가 있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한테 기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3자가 이 유사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급사업자가 여기서 이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겠죠. 근데 제3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는 이 제3자한테 제3자가 이거를 유용할지 안 할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단순히 자료만 제공했다. 절대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만 제공했는데 제3자가 그걸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 수급사업자를 침해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유용시킬 의도는 없는데 실제로는 제공만 됐다, 유용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 경우에 이제 이게 제재가 모호해진 거죠. 법 위반인지 아닌지. 그래서 아예 2018년에는 제3자한테 단순 제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니다. 단순 제공하는 경우도 그냥 위법하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적법하게 제공받은 기술 자료도 함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서면에서 협의한 내용들에 따라서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것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거죠. 만약에 어쨌든 간에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사 합의에 따라 가지고 대가를 주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하도급 거래를 끊겠다 또는 제공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또는 그런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주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거래를 위해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좀 공정거래 실무가들 입장하고 우리 법률가들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요즘 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냐면요. 제가 이거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게 되면, 심사 지침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 거래 관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것 뿐이 아니라 체결 과정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부당 요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제공받거나 또는 제공받은 걸 유용하는 것도 다 법 위반이다라는 심사 지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 내용에 비춰볼 때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하도급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기술 부당 제공 요구나 유용 행위, 금지 행위는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결론은, 법률가에서 제 결론은 전혀 아니다. 우리 법 규정상 하도급 거래가 전제가 돼야지만, 하도급 거래가 개별적 거래가 전제가 돼야지만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은 1번이 하도급 거래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라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은 하도급 요건이 충족해야지만 적용되는 엄격한 법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기술 탈취와 관련한 규정에 보면 원사업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해서 원사업자에 대한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의 의무가 아니고요. 그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예요. 제조 등의 위탁을 하지 않은 자는 원사업자가 아니고, A라고 하는 거래에서 위탁은 했지만 B라고 하는 거래는 위탁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위탁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하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만 예를 들면 반도체 여기 이제 이 포인터 계약, 포인트 납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에 대해서 기술 자료를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자료를 요구받는 거 또는 유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 포인터 거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펜과 관련한 기술도 요구했다. 그럼 이거 애매하죠. 애매한데 결국은 이 포인터와 관련한 하도급 계약과 결연성이 강하잖아요. 요 거래하고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기술을 요구했다면 사실은 요 거래의 계약 관계에 요거에 대한 부당한 요구까지 포함되는 결연성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기술 탈취라고, 기술의 부당 요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거래도 없다라고 하면 아직 거래 관계가 없는데 요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영업 비밀과 관련한 법률 위반이지 하도급 거래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거래와 관련한 기술 위반 행위는 성립을 하고, 그리고 다만 이 거래하고 매우 결연성이 높은 기술 탈취 행위도 이제 이 법 위반을 구성한다. 그렇지만 결연성이 없는 것에까지 확대될 수는 없다라고, 아무리 법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연성이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법이기 때문에 엄격 해석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 적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근거 없이 유추 적용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기술 자료와 관련한 조사 시효가 7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벌점도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기술 유용과 관련해서는요, 7년으로 조사 시효를 연장했고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의 보존기간도 7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처분 시효는 통상과 같이 아직 3년이고요. 기술 자료 제공 강요는 그냥 단순히 실손해배상만 책임을 지게 되지만 유용금지 위반은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해야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2018년에 추가된 제3자 단순 제공은 그냥 실손해고요. 유용, 자기 또는 제3자를 사용하게 하는 유용행위만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정하는 지급명령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이건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명령으로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건요. 법에 보면 35조 1항에는 손해배상, 실손해배상이 규정이 원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항에서 징벌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반드시 예를 들면 유형금지라고 해가지고 2항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1항만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악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법원은 1항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1항을 적용하면 그러면 손해의 배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법원이 이건 2항으로 적용할 필요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 조항을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 뭐죠? 배수 1에서 3 사이의 배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배수 결정이 상당히 어렵겠죠. 법원이 3배 이하라고 하지만 1에서 3배 사이를 본인이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겠죠. 판사 입장에서 자기 판결이 자의적이다라고 비판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항의 원칙적인 실손해배상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면 그냥 명확하게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법 또는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배수 결정과 관련해서도 판사들이 신이 아닌데 본인들에게 그 배수를 재량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고, 이 배수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이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요것 때문에 하도급법이 더더욱 더 강력하게 규정이 됐습니다. 뭐냐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령에서 2018년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요, 고발 조치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를 한번 받으면 아예 그냥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되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3년간 2차례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벌점을 3점에서 고발 조치는 5.1점으로 확보해서 바로 그냥 5점 넘어가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거든요.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도 2.6점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2번 받으면 5.2점이잖아요.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되도록 돼 있죠.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이즈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회사 관리를 잘하더라도 어디에서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회사도 통제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이제 규제 리스크가 되겠죠. 반대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피해받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신고에 대해서 원사업자가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더라도 과징금을 내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 신고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고발 조치라든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위험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보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해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고 고소를 취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경고 조치로 갈 수 있거든요. 다른 위반 행위 없다고 하면은 경고 조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신고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신고를 취하도록 유도할 요인이 커진 거죠. 그래서 아마 수급사업자 보호 입장에서 매우 강력한 조항으로 작용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소벤처부도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죠.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조항을 2018년에 신설을 했고요. 이 조항법을 보면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를 정의하고요. 기술 침해 행위의 신고 및 조사,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공고 공표, 의견 청취, 협조 요청, 자료 미제출, 허위 제출자, 조사 거부 시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부는 개정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공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정위 신고 이외에도 중소벤처부 신고를 하면서 권리를 구제받는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 거죠. 더 촘촘한 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보면요. 보시면 침해 행위가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중소벤처부가 사실조사를 하고요. 인정되면 시정공고, 이 시정명령 권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도급법보다는 훨씬 약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중소벤처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사실조사와 시정공고 내용을 가지고 또 어디다가 공정위에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령권도 있고 과징금 부과권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많은 강력한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침해 대상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서는 이건 뭐 그냥 사실상 하도급법상의 기술 자료나 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과 이제는 사실상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그 유도리가 있게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신 것처럼 중소기업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가 일단 첫 번째 침해 행위고요. 두 번째는 이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몰라도 해당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더 관계기관 또는 피해 중소기업 또는 법원의 입증과 관련해서 부담을 좀 완화시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중소벤처부는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산업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건절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건절 TF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 탈취가 사건이 중소벤처부로 오면 이제 중소벤처부는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공고사항을 이제 정리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련 법령 위반을 찾아가지고 사법기관에 레퍼하게 넘기고 그 수사를 의뢰하죠. 고발권은 없고요. 그냥 의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의뢰하게 되면 수사가 들어가 있고 그 개인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기관 간의 의뢰를 받아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효과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 2강 마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